3,000명의 어머니로 살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 윤학자, 일본 이름 다오치 치즈코. 그러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국적을 초월했던 여인. 따뜻한 모성으로 시대의 아픔을 감싸 안았던 윤학자 여사. 그녀는 내 자녀의 어머니이자 고아들의 어머니였으며 시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들려줍니다. 먹을 것 없이 거리를 방황하던 고아들을 모아 보살피며 공생원을 설립한 윤치호 전도사. 그와의 만남은 새로운 운명이었습니다. 공생원에서 고아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맺은 인연. 해방과 전쟁의 역정 속에서 맺어진 그 인연은 평생에 걸친 소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네 자녀들을 고아들과 함께 재우고 입히며 여사는 평생 고아들의 어머니로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본 여성 최초로 대한민국 문화훈장 수상, 목포시가 수여하는 제1호 시민의 상 수상, 장안 어머니상 수상. 고아들에게 손수 밥을 지어 먹이고 옷을 지어 입히며 자상한 어머니의 역할을 자처했던 윤학자 여사. 그렇게 가슴으로 낳은 3,000명의 고아를 길러낸 세월. 어머니의 가슴에는 깊고 깊은 강이 흘렀습니다. 그날 3만여 명의 목포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지 않았던 56년의 생애를 모두 바쳐 한 시대의 어머니로 살았던 윤학자 여사. 국적을 초월했던 사랑과 헌신, 고아 없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셨던 꿈. 어머니의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유엔 추산 전 세계 고아 1억 5,300만 명.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빈곤과 절망의 삶을 이어가는 고아들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 그 풍요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아이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행복해야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윤학자 여사의 삶이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말합니다. 어떤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자라나야 합니다. 윤학자 여사가 그토록 소망하셨던 고아 없는 세상. 평생에 걸쳐 실천하셨던 모성적인 사랑.
그 화두를 가슴에 안고 이제 우리는 세계의 고아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UN 세계 고아의 날 국제포럼 2021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윤학자 공생재단 상임이사 박형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국제포럼은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으로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어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전쟁, 빈곤, 질병, 자연재해, 경제적인 위기 등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이 1억 5천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고아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는 그런 과업이기는 하지만 국제사회가 선의로 협력을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고아의 날이 제정된다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지구촌 사회의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세계 고아의 날 국제포럼은 한국 고아의 어머니로 존경받는 윤학자 여사의 정신을 기리고자 설립된 사회복지 윤학자 공생재단이 주최하고 UN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추진 한국위원회가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공생복지재단과 일본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은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순재 총재님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정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계 UN 고아의 날 국제포럼 2021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개회식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UN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을 제창해 주신 윤학자 공생재단 윤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때 우리 애로운 아이, 고립된 아이,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UN 세계 고아의 날 국제포럼 2021 발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에서 소셜워커로 활동하고 있는 윤기입니다. 목포 시민이 너는 세계 고아의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큰 숙제를 주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에 의해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마른 땅에서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꿈을 꿉니다. 이 꿈이야말로 세상을 가치 있게 하는 아름다운 희망입니다. 저는 예쁜 체조 선수가 되고 싶어요. 멋진 축구 선수가 돼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학교에 가고 싶어요. 아이들은 누구나 꿈을 꾸고 꿈을 이룰 권리가 있습니다. 이 평등한 꿈의 권리를 위해 우리는 세계 고아의 날 만들 것을 선포합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것이 UN 세계 고아의 날 추진위원회의 드림 프로그램입니다. 고아는 더 이상 애로운 아이들이 아닙니다.
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재정 추진 한국위원회 총재이시고 대한민국 국민배우이신 이순재 총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재정 추진위원회 총재 이순재입니다. 먼저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재정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 각국에서 아동의 인권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써주신 중요한 분들이 이번 유엔 세계 고아의 날 국제포럼 2021 발표를 위해 많은 힘을 써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고아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거나 빈곤으로 버림받거나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바이러스 위협과 미얀마 사태는 아이들의 가족 환경을 물론 생존권 자체도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보호는 이제 세계인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아들의 모든 결핍을 다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구조적으로 해법을 찾고 원칙을 세워 보살펴준다면 차별이나 폭력, 편견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과 돌봄은 혜택이 아닌 당연한 권리이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사랑은 고아들의 빈 마음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작이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이라고 믿습니다.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추진 운동은 고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이자 전 세계 평화를 지켜주는 평화운동이자 아이들의 인권을 세워주는 인권옹호운동입니다.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추진은 모든 아동들이 사랑과 돌봄 속에 자라야 함을 국가와 인류가 함께 확인하고 확장시키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공감하고 뜻을 모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이 유엔과 세계인의 마음을 여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세계 고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고아들에게 아름답고 활기찬 미소를 되찾아 줍시다. 개회식의 마지막 순서로 한국 나눔 국민운동본부의 손봉호 대표님께 축사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 고아의 날을 제정을 위해서 국제 포럼을 개최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축하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윤기 회장님과 이순재 대표님,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존 롤스 교수는 그의 정의론에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평등의 원칙과 더불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란 차등의 원칙을 주장해서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정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약자들 가운데 고아들은 생물학적으로 혼자서는 생존할 수가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들을 고아로 만든 것은 자신들도 아니고 부모들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그들을 고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교양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인권과 정의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아는 계속 양산되고 그들의 고통은 별로 줄어지질 않습니다. 인간들이 그동안에 성취한 모든 것이 무색하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계 고아의 날을 제정해서 세계 모든 나라와 우리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함으로 그들이 고아들을 좀 돌보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상한 자원인 사랑과 정의감을 대표하는 분들이며 그 정의를 위해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참 보람을 느끼시고 또 의무감을 가지셔서 세계 고아의 날을 반드시 제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의 이 포럼이 이에 크게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회식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주제 발표와 5분의 발제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이봉주 교수님께서 권리와 복지의 관점에서 본 대안적 고아 보호 체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봉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봉주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고아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체계인데요. 종래의 전통적인 보호 체계에서 조금 더 진전해서 대안적인 보호 체계, 특히 아동복지와 권리의 관점에서 본 대안적 복지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고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대 아동복지가 출발한 계기가 사실 사회적으로 고아를 어떻게 돌볼 것이냐의 문제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잘 양육할 수 없는 부모가 없는 이런 고아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근대 복지 국가에서 아동복지의 발달은 부모의 책임과 권리에서 국가의 책임과 권리를 강화하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아는 사실 인구학적으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일찍 부모가 죽은 그런 아이죠. 즉 부모가 없는 아이인데 사실 이런 인구학적 의미에서의 고아뿐이 아니라 사실 고아의 의미는 사회경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경제적 의미를 하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빈민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고아 보호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축을 이루었고요. 이것은 고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대책, 17, 18세기의 미국에서의 고아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의 고아 대책도 단순히 인구학적 의미에서의 고아뿐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의미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돌보느냐의 문제를 상당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고아원의 발달을 보면 역시 18세기 말에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아동에 대한 즉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런 아동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미래에 대한 사회적 보호라는 개념으로 성립됩니다. 미국에서의 최초의 공적 고아원은 1790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톤에 설립된 것을 기원으로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사회적인 큰 격변기, 즉 남북 전쟁과 같은 이런 위기의 시기에 고아원이 급속적으로 팽창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고아원은 역시 종교단체나 자선단체가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습니다. 1868년에 명동성당 부속기관으로 설립된 최초의 고아원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고아원들이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근대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역사적으로 근대 이전에도 가령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도 각 고을에서 지자체가 이런 고아원과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고아의 보호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고아원이 급속도로 팽창하게 된 계기는 역시 한국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500여 개가 넘는 고아원이 있었고 기록에 의하면 약 6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아는 말씀드린 대로 인구학적 의미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의미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복지적 시각에서는 고아는 단순히 부모가 없는 아동이라는 시각에서만이 아니라 특히 현재 21세기에는 부모가 적절히 돌볼 수 없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개념으로 고아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아동을 가정에서 돌볼 수 없을 때 가정 외에서 보호할 때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때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는 아동을 보호할 때는 역시 가장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대원칙이 설정된 바 있습니다. 자, 그 대안적 보호체계, 특히 우리가 고아의 개념을 종래에 부모가 없는 아동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협의의 개념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들로 넓히게 되면 그런 대안적 보호 체계에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아동들을 돌볼 때 우리가 과연 그 돌보는 서비스의 지향점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래서 문제를 치료하는 보호 위주의 서비스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 대안적 보호체계, 특히 아동 권리와 아동복지 차원에서의 대안적 보호체계에서는 아동의 건전한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그리고 그것은 문제를 사후에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리 문제가 일어날 그 소지를 미리 예방하는 예방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그 발달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동의 발달 단계별 발달 목표를 설정하고 아동이 그 목표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옆에서 북돋아주는 이런 발달 위주의 그리고 발달 영역들이 어떻게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이런 체계가, 이런 아동보호 체계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보호 방식에 대한 고려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아동은 이제 가족 내에서도 보호가 되지만 특히 우리가 고아와 같이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아동을 사회적으로 돌보게 될 때는 가족 외에서 보호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Principle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가정 외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경우는 큰 시설보다는 그룹홈, 그룹홈보다는 가정위탁, 가정위탁보다는 입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순서대로 보다 퍼머넌트한 아동이 집에서 머무는 것 같은 가정과 같은 환경을 아동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의 보호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동은 이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가족에 대해서 물론 그 아동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즉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아동수당과 같은 정책도 있지만 더욱 중요할 수 있는 것은 현물, 즉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아동 발달을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체계, 이런 대안적 복지체계에서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은 서비스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비스가 고립된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이 보호 체계가 작동할 때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나 이 보호에 누수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서비스 체계가 잘 연결돼서 그것들이 연계 조정되는 체계로 만드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 연결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생각할 때 현재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여러 부처별로 또 지자체별로 나누어져 있고 파편적이고 중복적인 이런 전달 체계를 보다 일원화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부처 간 사업이 연계 협력을 통해서 아동을 중심으로 공백 없는 이런 아동보호 체계를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동 분야는 역시 그 아동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성장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보호 체계나 서비스를 했을 때 그것이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성과만을 그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동의 발달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를 널리 알리고 입증하는 것도 아동복지 체계를 성립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아동보호 체계는 그 당사자나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이게 사회적인 편익을 주는 그래서 이 아동복지 분야에 투자한 재원은 사실 단순히 복지 분야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다, 즉 예산을 썼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장래에 상당한 그 우리가 투입한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을 가진 이런 서비스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보다 확고히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는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든 고아가 아니든 가정 형편에 따라서 아동의 발달이 달라지는 이런 발달 격차를 사회적으로 해소해서 모두가 공평한 출발선 상에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놓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아동복지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산도 그렇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복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증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결국은 아동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그리고 아동을 위한 수요자 중심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보호체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보호체계가 단순히 아동을 소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인적자원 개발이라든지 성장을 지원하는 그래서 모든 아동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보호 체계와 아동 정책이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보다 더 통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가 아동을 중심으로 촘촘한 보호 체계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봉주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동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대안적인 고아 보호 체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5분의 발제를 우리가 연속해서 듣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국제적으로 본 아동 인권에 관해서 한국 세이브 더 칠드런의 오준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 오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국제적으로 본 아동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인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부터 생각해 보기로 하죠. 인권이라는 개념은 19세기에 유럽에서는 그 프랑스 혁명과 또 미국에서의 독립혁명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정착하고 민주주의가 확산되게 되었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학생들은 교수님, 그러면 우리나라나 또는 아시아, 세계 다른 곳에서도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또 아무리 왕이 있더라도 사람들을, 백성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있었는데 왜 인권이라는 개념이 200년 전에 유럽에서 생겨났다고 얘기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물론 이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그런 백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요즘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현대적 개념의 인권, 즉 세계 인권 선언 1조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이런 현대적인 개념의 인권은 200년, 300년 전에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권의 개념을 통해서 왕을 쫓아내고 또는 왕의 지배로부터 독립해서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권의 개념이 나왔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인권은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사회적 개념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만약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면 여러분의 인권은 아무에게서도 침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무인도에 사자가 있어서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사자가 여러분의 인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사자도 먹고 살아야죠. 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은 먹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가정폭력이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 왕따도 있고 직장에서 성희롱도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인간이 다른 인간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인권의 침해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대규모의 인권 침해는 누가 저지를까요? 불행히도 그것은 국가에 의해서 자행됩니다. 국가는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 중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사람들의,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는 다 국가에 의해서 자행됩니다. 나치 독일이 600만 명의 유태인을 잡아서 희생시킨 홀로코스트라든지 또는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크메르루즈 정부가 200만에 가까운 국민을 죽인 일이라든지 이런 대량 학살의 일들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심각한 규모의 인권 침해는 국가 이외에는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엔의 3대 핵심 과제 3 Pillars의 하나로서 인권 문제를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유엔이 하고 있는 인권에 관한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분야에서는 세계 모든 국가가 민주국가가 된다면 훨씬 더 인권이 잘 보호되겠죠. 민주국가라고 해서 인권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건 아니지만 독재국가에 비하면 훨씬 인권 보호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는 악순환이 일어나죠. 탄압을 하다 보니까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국가는 더 탄압과 독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탄압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만 맡겨놓을 수 없으니까 유엔이 나서서 그런 인권 보호, 인권 신장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분야의 인권 보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주노동자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죠. 여성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동은 우리 누구나 한때는 아동이었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 그걸 잊어버리고 현재의 아동들을 우리가 차별하고 학대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동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은 9개의 인권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에 6번째 체결된 것이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유엔은 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죠. 유엔 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 인권 최고대표, 인권이사회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을까요? 아동의 권리는 인권의 문제이자 개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안 돼서 또는 국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지 못해서 인권을 보호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가난해서 일어나기도 하죠. 워낙 가난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려고 해도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받게 해주려고 해도 학교도 없고 학교도 충분치 않고 사회보장도 충분치 않아서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는 인권의 문제이자 개발의 문제입니다. 먼저 인권의 문제로도 한번 볼까요?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는 어른들의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보호와 훈육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아이들도 권리의 주체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동권리 협약 1989년에 채택된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했으니까 유엔 회원국 193개국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당사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동 권리의 역사에는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을 만든 에글랜타인 제 여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글랜타인 제 여사는 영국에서 1919년에 세이브 더 칠드런을 만들고 그로부터 4년 후에는 아동 권리 협약의 모태가 된 최초의 아동 권리 선언문도 만들었습니다. 아동 권리 협약의 중요한 내용은 아동의 권리 4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가 그것입니다.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존할 권리가 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발달할 권리, 즉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이 사회에 아이들도 자기네들이 관련된 일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의 권리가 있는 것이죠. 유엔 총회에서는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도 있었고 또 안보리에서는 무력 분쟁 시 아동 보호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한 아동 권리는 개발 차원의 문제입니다. 즉 영양, 보건 같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요소들이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을 받고 또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똑같은 교육을 받고 발달할 수 있는 양성 평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고 특히 분쟁 지역이나 또는 재난 지역 이런 데는 아이들을 위한 긴급 구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유엔에서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새천년 개발 목표 MDG라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여기서 보신 것 같이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빈곤층도 줄어들었고 초등학교 교육은 누구나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캠페인에서도 전 세계 아동의 80% 이상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사망률이나 산모의 사망률도 많이 줄어들었죠. MDG 새천년 개발 목표가 끝난 후에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DG라는 것을 유엔에서는 합의했습니다. 2015년에 이 SDG를 합의할 때 제가 유엔 경제사회 의장으로 있었는데요.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합의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보다 더 포괄적인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SDG 목표에는 17개 중에 아동이라는 목표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여러 목표에 아동의 권리, 아동의 보호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 목표, 4번 목표, 4번 목표는 교육이죠. 3번 목표는 보건입니다. 이런 목표들에 아동의 권리, 아동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평등,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또 개발의 주체로서의 아동의 참여 확대 문제 같은 것들이 SDG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것처럼 SDG 17개 목표 중에 아동 관련한 세부 목표만 48개가 있습니다. 48개를 다 여기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3번 목표 보건에는 5세 이하 어린이 질병과 사망을 종식시키자. 4번 목표 교육에는 모든 남녀 어린이가 초등, 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자. 양성평등 5번 목표에는 조기 결혼을 금지시키자. 고용이라는 8번 목표에는 어린이의 노동을 금지시키자. 평화와 정의라는 16번 목표에는 어린이에 대한 폭력을 금지시키자. 이런 구체적인 세부 목표들이 유엔의 17개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아동 인권이 존중되고 또 보호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2018년에 유엔에 가서 윤학자 공생재단이 열었던 유엔 세계 고아의 날 행사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는 유니세프, 유엔 기구죠. 유엔 어린이 기구인데 유니세프에 의하면 전 세계에는 부모 중에 최소한 한쪽을 사망으로 잃은 18세 이하의 아동을 고아 오펀이라고 정의했는데 전 세계에 1억 4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아에 대한 인식, 고아 문제를 아동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인식 이런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유엔 세계 고아의 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준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아동의 인권, 권리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멀리 말라위로 마이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양누가병원의 헤독 운타바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내용은 말라위의 코비드 충격에 관한 것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n many poor countries where there are competing priorities for scarce resources, vulnerable groups like orphans often suffer more than other vulnerable groups. In the presence of crises like the worldwide COVID-19 pandemic, the plight of orphans will often intensify. In the national plans for response to widespread disasters, orphans and their needs are often overlooked. This is often the case even where the orphans are more deserving or more vulnerable than the other groups. This is also the case because in many countries there are special interest groups or organizations that exist to care for different populations which face similar challenges or suffer common vulnerabilities. For instance, in Malawi, there are associations that look after these who suffer from or live with HIV and AIDS. There are organizations that look after polio-challenged children, that look after cancer survivors, that look after persons with albinism. The list actually goes on and on. But sadly, there are no similar special interest groups that coordinate or take the responsibility of caring for orphans in Malawi during disasters like the current one. In situations of national crisis like COVID-19 pandemic, various vulnerable groups will be provided for in national response plans. There will often be funds earmarked for the needs of these vulnerable groups. In the COVID-19 response plan for Malawi, however, you'll find no section or even mention of orphans. The COVID-19 susceptible groups, like the elderly or those with pre-existing morbidities, such as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asthma, healthcare workers, all these have targeted interventions in this national plan for COVID-19 prevention. The absence of orphans from the organized national response efforts gives the wrong impression that these orphans are not vulnerable. The economic impact of the pandemic greatly affects the welfare of any orphans anywhere in the world. The women and families that look after them are often poor. They need help to get food and to get other critical needs for the orphans whom they look after and for their own children. These are the hidden vulnerabilities of orphans regarding the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their own care. The more ravaged the economy gets by COVID-19, the lower the government puts orphan care on their priority scales. We are fortunate in Malawi that the first wave of this pandemic
was not as intense as we had feared. To date, for instance, the total number of COVID-19 cases in our country, which is about 17 million population, is only 34,200. Out of these, 32,176 recovered fully, and only about 1,159 have died so far. On 13th May this year, the total new cases was only 14 on that particular day. And actually, 330,348 have been vaccinated. We are worried about the intensity of the next wave of COVID-19 attacks. This is because the possibility of infection by the Indian or South African strain exists in Malawi. There are people who recently traveled from these two countries and died of COVID-19 soon after they arrived in Malawi. This wave, therefore, will be more difficult for us to contain. Our orphan caregivers will therefore need more help, like medications, PPE, and food for the orphans and for their own children. Many parents and guardians are afraid actually of going to the hospital these days. They are afraid of contracting COVID-19 at the hospital once they get there. This fear is actually well-founded because the COVID-19 preventive measures are actually inadequate in many of our hospitals. Sadly, in the process, there are some children who succumb at home to preventable and curable illnesses. Worse still, when they steal away from the hospitals, they do little or nothing to comply with COVID-19 prevention measures at home. This is understandable because they cannot afford masks or even soap for the required frequent hand washing. The politicians, in fact, compound this problem further because they insist on conducting large campaign meetings during elections in the middle of the pandemic such as this one. These big gatherings will be big spreader events where the more virulent Indian and South African strains will hit us more and more. The challenges for our orphan care needs will become more complicated as they face stiffer competition. We will need to be more sensitive to the plight of orphan children in our midst as the intensity of the pandemic grows. Many of the orphans must not be left behind when these second surges get more challenging as the more virulent strains become more prevalent. This is more reason why we should establish the UN World Orphans Day. This will be a highly effective way of getting the world community to do something about the forgotten and silent groups of orphans, especially to help in the establishment of the UN World Orphans Day. Churches and other NGOs, government, and many other authorities should be mobilized via the UN organization and system to care for orphans around the areas of their jurisdictions and to highlight the need for national involvement in orphan care. Thank you very much. 네, 은타바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라위의 코비드 상황과 고아들에 대한 돌봄이 더욱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발제가 시작되겠는데요. 멀리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바다 대학교의 캐서린 버키스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발제는 코비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희생자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My name is Dr. Kathleen Leilani Chasuk-Berquist, and it is my distinct pleasure and honor to be able to share a brief paper with you regarding unseen victims of COVID-19. The COVID-19 pandemic has exposed vulnerabilities in all of the systems that provide societal structure and function globally. Healthcare systems were and are overwhelmed with overflowing emergency rooms, insufficient personal protective devices, and life-sustaining equipment. Schools and universities have had to find ways to adapt quickly, developing infrastructures for online instruction, and the economic livelihoods of billions were shut down seemingly overnight. The pandemic has laid bare inequalities as those who live at the economic margins have been disproportionately harmed, particularly in poor and immigrant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considers the impact of the pandemic on arguably the most vulnerable, children at risk of abuse and neglect, or who have lost parents due to COVID, and the challenges of child welfare and other systems to protect them, both in the US and globally. It is difficult to know the actual impact of COVID on families and children, but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fear that children will be at greater risk. In the United States, the digital divide has been amplified as the schools have had to rely on virtual instruction. Children in underserved or poor communities often do not have internet access or are limited to mobile hotspots and smartphones rather than laptops and tablets. School districts have reported that many children are simply disengaged, whether because of technology or overburdened parents who are unable to provide needed oversight and instructional support. Food insecure children who rely on school-based lunch programs struggle to provide appropriate nutrition. Food insecure families who rely on school-based lunch programs struggle to provide appropriate nutrition to their children. The economic fragility of families has been amplified as parents have lost their means to support their children, have become incapacitated by illness or death, or forced to quarantine and care for family members. This is particularly salient for those who do not have the option to work from home and are predominantly in low-paying service or production industries. The loss of a wage earner, concluded by whatever means, exponentially increases the stress on a family system. A recent study concluded that as of February 2021, almost 40,000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have lost at least one parent due to COVID. 55% were non-Hispanic Black children. According to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racial and ethnic minority groups in the U.S. are at a greater risk of contracting COVID-19 due in part to difficulties in accessing health care, being essential workers in industries such as public transportation, retail, factories, farms, or healthcare, and living in crowded housing. The cumulative stress and social isolation is tolling a price. Most frightening is the projection that abuse and neglect in already stressed families will increase, but go unnoticed and unreported. Preliminary studies have garnered conflicting results as to the prevalence and severity of child maltreatment reports. Chapin Hall found that reports were 40 to 60% lower in a period of 2020 than in the same period in 2019. They have hypothesized that the decrease in reports likely does not correlate with decrease in maltreatment. Rather, the data reflects the fact that the children home from school have diminished exposure to adults who might detect and report abuse and neglect. Differing reports from emergency healthcare systems have provided conflicting patterns. For example, the University of California's San Francisco's Children's Hospital and the Children's Mercy's Kansas City Hospital
found a steep decline in the number of ER visits and hospital admissions, and that the severity of injuries to be unchanged from pre-pandemic levels. However, while child abuse reports and emergency room visits have declined, children are being admitted for more severe injuries or are dying at a higher rate secondary to maltreatment. It is probably too early to get a clear picture, and the conflicting reports may reflect regional differences. However, maltreatment reports and hospital visits may be decreasing because the safety net for protecting children has been eroded due to stay-at-home orders. Additionally, there is an increased inability or reluctance to seek medical care except for in extreme circumstances due to COVID-19 protocols and restrictions. Some have suggested that the decrease in 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s may be attributable to drop in low-risk referrals, which may be an appropriate correction of the child maltreatment reporting system. The pandemic may shed light on the need for increased prioritizing of support and help to stabilize families rather than overreactive supervision by mandated reporters. Several policy centers have offered guidelines and suggestions for child serving institutions to adapt service provision in response to the pandemic and to position the current crisis as a stress test and opportunity for reform. Hurd, Connell, Dupree, Jackson, Knoll, Lee, and Mason suggest in a policy brief reconstructed safety zones for children that include innovative strategies for child safety checks, increased training for recognizing and reporting maltreatment for those who are not mandated reporters, for example, families, friends, and community members. A particularly important recommendation is shifting focus from surveillance to providing assistance and support with a goal of reducing risk. The over-monitoring of racial and ethnic minority groups, especially as it pertains to poverty-related neglect, has been critiqued as a function of systemic racism. Kaiser et al. Suggest that economic interventions to include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and eviction moratorium may have been pivotal in relieving family stress that might contribute to increased child maltreatment, which is congruent with an assistance and support approach. Similarly, Weiner et al. Recommended differentiating between poverty-related neglect from child abuse, making it easier for child welfare agencies to more accurately target interventions that could decrease removal and better support families. To that end, Font recommends increasing the capacity of community partners to address non-abuse referrals, thereby decreasing an overburdened child protection and child welfare system and preserving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the pandemic has strained institutions and systems, and we are just now seeking lessons learned and considering long-term impacts. Children are inherently the most vulnerable in our communities, and it is imperative that we take stock and know that we can and will be better prepared for the next pandemic, hurricane, or other yet unknown crisis. Similar to insights gained from intercountry adoption research, at the moment that parents, families, and communities are seeking to rebuild after a war or a natural disaster, the goal should be stabilization and not removal. It is the sharing of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through global platforms such as this that ensures that we prioritize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share my thoughts. 코비드 상황이 빚어내는 그런 다양한 우리들이 다시 생각해 볼 그런 지점을 찾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발제를 하겠는데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의 조성철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새로운 아동보호 체계 모델에 관해서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승철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아동복지 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해서 강의하기로 나왔습니다.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을 역임했고요. 또 예전에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했습니다. 오늘은 마산에 있는 인해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 아동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양육 시설의 시작은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사가 그 배경에 있죠. 그죠? 그 당시는 거의 빈곤 아동의 구제에 불과했습니다. 그게요, 연표로 따지면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고, 아동복리법이 20년 후에 아동복지법이라는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어떤 법의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요, 1990년에 이제 시설 보호 아동이 많이 감소됐는데, 불행하게도 97년도에 우리는 IMF를 위기를 갔습니다. 그때 해체 가정의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있어도 도와주는 시설보호 기능이 전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제 아이들의 보호뿐만이 아닌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서자, 그게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가 시작된 것이죠. 그때 이제 아동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집단생활시설에서 아마 이제 가정위탁지원센터라든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룹홈 같은 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보호 체계를 위한 문제를 이제 대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재현하기 위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시설보호가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보호 숫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지만은 결국 이제 가족 간의, 즉 핵가족과의 어떤 가족 간의 기능이 감소됨으로써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보호 체계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제언하고자 합니다. 그게요,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라든지, 또한 위탁가정 활성화라든지, 또 아동 양육 시설의 통합적 아동보호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 시설의 보육사 배치를 이제 현실화하자. 또한 아동의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상담과 치료가 직접적으로 지원되어야 되겠다 등등으로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제가 첫 제안했던 것이요, 원가정 복지 프로그램이죠. 그죠? 아이에게는 가장 소그룹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더 좋죠. 그걸 우리 여기서 원가정 복지 프로그램을 원칙으로 삼자. 그래서 그에 대한 아동보호 계획이라든지 발달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전문가, 공무원 혹은 부모 필요에 따라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런 사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두 번째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위탁가정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위탁가정이 결국은요, 부모로부터 할 수 없이 유괴된 아이들을 부모와 유사한 가정에 위탁하는 거죠. 위탁가정을 위해서 실리적인 재정 지원도 되어야 됩니다. 현재 아마 가정당 2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보다 더 가정과 같이 유사하게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꼭 한마디 한다면은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동 양육 시설의 통합적 아동보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겠죠. 아동 양육 시설에 일어나는 문제점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미아라든지 비행이라든지 가출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약물 오남용, 이런 발달성의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단적인 케어보다 개별적 케어가 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아동을 도와주는 주간보호소라든지 아동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기관이라든지 아동학대 보호라든지
이런 공동가정생활 가정의 확산이라든지 방과 후 아동 지도의 어떤 구체적 지원, 특히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되는 다문화 가정, 조성 가정 이런 아이들을 굉장히 사회는 크게 문제를 대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에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보육사들도 현실적인 배치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는데 불행하게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지방정부에 맡기다 보니까 지방정부는 재정이 따라주지 아니하면은 그 법적 인원을 갖추지도 못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또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 보육사들의 노동권 문제도 새롭게 우리가 크게 대두되어야 되고 이런 보육사에 대한 법적 기준이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이제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아동의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상담과 치료 지원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적 지연이라든지 문제 행동이라든지 애착 형성 등등을 우리는 한 더 검토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기관을 우리는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피아동의 치료 보장을 위한 특화된 병원이라든지 또 그런 건강과 고위험 대상의 별도 관리를 위해서 학대 피해 아동 의료 지원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섹터에서는 종사자 교육과 혹은 이 일을 하기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 인력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일타 가정의 부모 혹은 공동생활 가정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항에 쏘는 피로, 소진 이걸 없애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아동복지시설은 역사가 한 70년 되니까 정부 종사자 급여가 좀 안정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위탁가정시설, 그룹홈은 비용이 더 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방향을 바꿔야 되죠. 이제는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걸 국가가 좀 더 관심 있게 챙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라든지 또 혹은 종사자들의 어떤 근무 여건을 이제 개편해야 되겠죠. 이 앞 섹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생활 가정 종사자는요 타아동복지시설에 비해서 더욱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국가가 그룹홈이라는 프로그램에 선호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도 같이 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역할은 우수하게 지정하지만은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이니까 정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냐 하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요 보호 종료 아동의 통합적 지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동복지시설에는요 법상으로 입소 나이가 0세부터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서 20세까지 취업 훈련을 한다든지 대학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은 연장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18세까지예요. 이 제도도 크게 한번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태소자 아이들을 위한 자립지원 전담 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연간 약 한 2,000여 명이 시설에서 태소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한 명이 세상을 구합니다. 그 2,000명 중에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위대한 아이도 그 속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국가는 비용을 가지고 분석해서는 안 된다 보죠. 그래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과정에 민과 관이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름하여 자립지원 솔루션위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주거라든지 생활, 취업, 교육 등등에 우리가 통합적 서비스를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새로운 아동보호 체계 모델은요, 아동의 양육과 보호의 책임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을 무조건 전제해야 됩니다. 즉, 아동 양육과 보호는 부모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그야말로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 저출산 시대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한 아이가요, 생명이 귀중합니다. 그 아이들이요,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다면은 우리 사회가 포괄적 의미의 스포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의 권리가 과연 그대로 인정되고 있는가. 그래서 아이의 권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시 말해 아동 권리의 최우선 원칙을 우리 실현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아동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관점에서 기초해서 아동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우리는 구축하자.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아동 중심의 보호 체계라는 것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이 어디에 생활하든 아동의 위기 수준에 따라 아동보호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동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아동보호의 마지막 단계의 출구 전략으로서 자립지원과 연계되는 아동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아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아동 양육 개편 모델을 잠깐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주관해 주신 세계고아의 재정위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이제는 온 세계가 한 영역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느 나라의 어느 누구의 아이든지 이런 위기를 겪는 아이는 미래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고아가 갖고 있는 배경적 그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고 기성사회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유엔 측면에서 제정된다면은 미래 사회는 더욱더 밝아지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작은 얘기지만 크게 들어주시길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성철 이사장님으로부터 한국의 아동복지 시설을 통해서 본 어려움, 그것을 어떻게 더 온 국제적으로 또 이것을 더 넓게 펼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심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제입니다. 일본 순서가 되겠는데요. 일본 가나카와현의 보건복지대학의 명예학장이신 아베시로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목은 아동보호를 위한 국제적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人類の歴史はいつの時代も残酷な悲劇を遭遇し、時に起こしてきました。戦争、太平洋戦争が終わった時、日本で戦場空襲で両親を失った子どもが13万人いました。災害です。1995年に神戸を中心に災害が起こりました。両親を失った子が68名。東日本の災害、地震、津波で親を失った子が241名おりました。そして凶作、昔はよく凶作が来ました。作物が取れない、食べるものがない。今から120年前、東北で2万人の子供が親から切り離されて捨てられました。そして家族崩壊、最近増えてきました。虐待を受けて親から離される子、現在子どもの施設に約4万人の子どもたちが生活をしていますが、その
半分以上は虐待で親から離された子で、あとは孤児です。こういうふうにさまざまな理由によって子供が親から切り離されてまいりました。それは世界を見ますとどうでしょうか。今の状態、戦争、内戦、難民、疾病、貧困、たくさんの子どもたちが親を失っております。その数1億5000万人、膨大な数になります。しかもその子たちが暴力を受け、あるいは人身売買をされております。こうした世界の状況、子どもたちが弱さを抱えたままにいるという、誰の責任なのでしょうか。誰がこの子どもたちを守ればいいのでしょうか。韓国で田内千鶴子は3000人の子どもたちを愛し養いました。立派に育った子どもたちがおります。すなわち施設、子どもの施設にその子たちが生活するようにするのです。たくさんの子どもたちが韓国でも日本でも施設で生活をして親から切り離されております。この子どもたちを私どもは施設に委ねているのです。そして見て見ぬふりして過ごしてまいりました。すべて施設に頼んでおります。それで良いのでしょうか。平和な時代ならば子どもたちは家族によって守られ育てられます。おつさけ君という青年がおります。東京都の教育委員もしました。五体不満足、すなわち両手両足がないのです。両手両足がないまま生まれてきました。お母さんがその子に会う時、産んだ後狂乱して卒倒するといけないと病院ではお母さんのためにベッドを用意しました。ところが広忠君というその赤ちゃんを覗き込んだお母さんが、まあかわいい、こんなにかわいい子が生まれたと言ってその広忠君を抱き上げた。お母さんが赤ちゃんを抱いてお乳を飲ませる。これを乳トリオと言いますが、授乳、お乳を与える。胸に抱いて実に美しい姿です。親に愛され、親に育てられ、人々から重んずられて子供は大きくなります。すなわち愛されるのです。愛された子は愛する人になります。愛されない子が愛する人になるのは簡単ではありません。でもたくさんの子どもたちが世界で親から切り離されて愛されないまま生活をしています。この子どもたちに私たちはどうしたらいいのでしょうか。日本で戦争が終わった後、マリアンヌちゃん事件というのが起こりました。父親がスウェーデン人、母親がアメリカ人、マリアンヌという女の子と3人で居住していましたが、不幸にして両親が病気で亡くなりました。マリアンヌがただ一人取り残された。制度によってこの子は子どもの施設に入ることになります。スウェーデンがこの子を引き取りたいと申し出ました。
まだスウェーデンと日本の間に協定がなくて揉めて裁判になりました。その裁判に参考人として出廷したスウェーデンの総領事が申しました。スウェーデンには一人の孤児に養育を希望する人が100人います。私はショックを受けました。当時の日本を考えると、100人の孤児に1人ボランティアがいるかいないかという時代だったからです。でもその孤児に100人のボランティアがいる。そしてそのボランティアをまた支える市民社会があるということをその時に学んだのであります。私たちの国はどうでしょうか。まだまだそこまでいきません。でも悲観もしていません。20世紀は戦争の世紀でした。21世紀になって福祉国家が生まれました。社会保障ができました。国連が育ちました。たくさんの NPO がいます。そしてボランティア活動が盛んになりました。この愛の技をこれから伸ばして広げていく、それが私たちの大きな課題だと思います。アジアで初めてノーベル賞を受けたタゴールというインドの詩人が申しました。すべての子供は神様が人間に失望していないことを伝える使者、メッセンジャーであると。子供は神から使わされたメッセンジャーです。日本では子宝と申します。将来を担う子供たちは宝物なのです。この宝物を私たちが少しずつでも助け合って、この地球の上で子供たちを守りたい。そこで世界孤児の日を作りたいと国連に今提案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韓国はこの運動を日本に比べると2歩も3歩も進んで広がっております。私たちは遅れてますけれども、しかし互いに手を取り合ってこれからの運動を進めていきたいと願っています。お互いに肩を組んで、弱さを抱えて親から切り離された子どもたちに世界の人々が関心を持ち、愛する行動に出るようにと心から願いながら、この運動を一歩でも二本でも進め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以上。아베시로 학장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포럼이 마중물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지금 저희가 주제 발표와 5분의 발제를 모두 들었습니다. 각 발제분에게 다시 마이크를 옮겨서 또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은 토론 시간은 저희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척 아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UN 세계 고아의 날 국제포럼 202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훌쩍 넘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다시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윤학자 공생재단 혹은 UN 세계 고아의 날 국제포럼 2021을 검색하시면 다시 온라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UN 세계 고아의 날 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UN 세계 고아의 날 국제포럼 2021 서울 행사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